저희 진흥원에서는 정부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휴양형, 리조트형 그런 모델도 필요하지만은 도심 내에서 간단하게 내가 힐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웰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 진흥원에서는 새롭게 그 건강 경제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불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침체가 오고 오히려 건강과 경제하고는 단절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헬스케어 산업이 결국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건강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활발하게 개발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경제 활성화로 가고 경제 활성화가 다시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정부 사업도 하고 있고 소비자 그다음에 각 산업체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하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에서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의 일이 잘 이렇게 융합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토론자 중에서 혹시 더 추가 토론하실 거 있으실까요? 주제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 없으시면 지금껏 이제 4개의 주제 발표와 5분의 이제 토론자의 토론을 들으셨으니까 혹시 이제 질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들한테 코멘트를 해주실 것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주로 저를 많이 보는데 이럴 때는 저를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질문할게요. 네. 간단한 질문 하나 노 교수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저희들도 항상 그 지표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수님 아까 이제 그 발표하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이런 걸 가지고 모인데 그 지표 개발하신 부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특별히 그 지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움직임이 좀 뭔가 그래도 나이대가 타겟이 있는 것인지 어느 때부터 하면은 그게 좀 밸리데이션 값이 그게 훨씬 더 낮다든지 아니면 좀 연령을 확대해서 그걸 실시해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이런 퀘스천이 일단 좀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런 지표에서 만약에 타겟을 바꿔서 한다고 한다면 혹시 고려해야 될 많은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역시 날카로우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연구하면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이고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측정 장면을 잠깐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측정은 그냥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 그 노인분들 노인이라든지 몇 개월씩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걸 다 토대로 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동작이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인자 분석이라든지 주성 분석의 어떤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거기서 가장 노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체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항목이라고 해서 뽑아낸 겁니다. 또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과거 한 15년 정도 전부터 이런 계속 수정 보완을 해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사고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흥미를 가지시고 또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콩원기기 정도 젓가락질하는 정도만 핀셋으로 하고 이외에는 외국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그 동작을 갖다 어느 연령대에 그 접목을 시킬 건지는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아주 그 혼자 독립할 수 없는 이런 분들한테는 불가능한 어떤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엘리트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항목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결과치를 보고 나 80인데 65세를 나왔으면 이거 장난하냐 뭐 기분은 좋아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항목을 과연 어느 연령대부터 어디까지 그 대상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빅데이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 연구를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타당도나 신뢰도를 높일 생각인데요. 사실 저희가 연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학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특히 의료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의 쪽에 계신 분들은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 항목에 왜 안 들어가 있냐. 또 의료에 계신 분들은 어떤 유전적인 영향, 뭐 어떤 골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요즘 뭐 혈액 갖고도 아니면 소변 갖고도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연구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건복지부가 됐건 지금 우리 세금을 신체 기능, 삶을 독립할 수 없는, 자립할 수 있는 뭐 이런 분들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데 어떤 궁극적으로 그 척도를 만드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외국은 어느 정도 뭐 설문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어떤 좀 우리나라에 맞는 이런 척도를 개발하는 게 좀 최종 저희 연구의 과제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또 한 가지 질문 혹시 교수님 만약 연령을 다르게 했었을 때는 혹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나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00세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00여 명 가까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자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35,000명 정도 100세 이상 노인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당연히 100세 이상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실제 한 90세, 85세에서 90세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학설을 다 뒤집어 올 정도로 이 기준치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 보시면 혈압이 높고 지방량이 많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이런 분들이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학적인 연구를 보면 다 이런 건 위험한데 실제 오래 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오래 산다는 이상 아직 뭐 제 개인적인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런 기준치조차도 지금 일반 성인에 그 적용되는 뭐 혈압의 어떤 일반 평균치를 갖다가 노인한테 적용시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 저희가 좀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정립을 해놓은 다음에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령대에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게 너무나 이 고령자에 대해서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 연령대로 구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체 기능 수준별로 할 것이냐. 저희가 운동 지도를 할 때는 연령대로 안 합니다. 체력 테스트나 어떤 의학적인 소견을 갖다 토대로 신체 기능별로 우리가 운동을 지도하죠. 절대 그래서 60세 먹은 분, 80세 먹은 분 같이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명확한 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돈도 많이 들고 엔수가 확보되려면 우리 플로 쪽이 어떻게 질문 어디 있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우선 박사님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 과제 중에 항노화 사업, 그러니까 고령 친화 사업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중요한 목표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기반 연구는 굉장히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연구 쪽에서 굉장히 잘 진행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복지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법규 정비라든지 어떤 법규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 부분에 있어서 케이프팀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에 어떤 그런 조짐이 좀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답하라 그럽니다. 사실 법 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한 거는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140대 국정과제에 항로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R&D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첫 해 사업을 했지만 앞서 발표한 내용에서 같이 항로화 산업, 웰니스 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의 법에서 뭐를 바꿔야 될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게 아직 검토될 단계는 아니고 이러한 연구나 산업진흥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조현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융합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있다든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느 법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또 한 가지 그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하는데 그 부처 협의하고 할 때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는 합의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듯이 사실 보건의료 분야가 사실은 여기 웰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보건의료 분야가 의료법, 즉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들의 어떤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진료나 진단을 통한 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시간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문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140개 정부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9번 과제입니다. 그 앞문제로 주면 되는 건가? 자, 어떻게? 네. 그 웰니스라는 지표를 설정하기 이전에요. 웰니스라는 것 자체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정서적 범위로 나뉘고 이 범위에서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웰니스 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본 과제 중에서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많은 기업체랑 또 대학이 들어와서 웰니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걸 측정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어서 여기서는 혹시 웰니스 관련된 지표 개발이나 혹은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질문 잘하셨어요.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은 WHO 정의인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Complet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WHO 정의예요. 그러면 Complete Well-being이라는 것은 다이내믹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WHO 정의를 그대로 쓴다 그러면 지금처럼 혈청 콜레스테롤, 혈청 글루코스 이런 식으로 정지된 화면에서 질병자를 판단하는 것에는 적합해요. 그런데 웰니스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2011년도에 그 연구진을 해서 그 WHO 정의를 좀 바꾸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그런 챌린지를 늘 받는데 그 챌린지를 얼마큼 잘 적응하느냐. 잘 적응하면 건강하다고 하자.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하자. 이렇게 다이내믹을 포함시킨 정의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웰니스를 포함한 학계에서 굉장히 수용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 좋은 이유는 일단은 각각의 여러 챌린지에 따라서 이 다이내믹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만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웰니스를 판정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의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의약품하고 다르게 웰니스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도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체육이나 영양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군을 나누고
어떤 분은 트리트먼트를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해서 분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웰니스를 비교하고 있어요. 효과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고 신뢰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자금자금한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모아지면 한 사람의 싱글 정보를 가지고 이 빅데이터 자를 가지고 재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스케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이 스케일 때는 뭐 여자는 이렇게 다르겠죠. 다. 그다음에 어르신은 이렇고 아이는 이렇고 다 자가 여러 가지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게 이 가운데가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 나는 평균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판정해 주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의 개념인 거고 이렇게 해야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 판정이 쉬워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받아들이고 지금 얘기한 마커를 어떤 마커가 과연 이렇게 자가 될 수 있을지 마커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됐으면 이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이 사업에서의 학계 면에서 봤을 때 궁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네. 딱 뭐 정해진 시간도 마침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웰니스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지금까지 남아서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이 심포지엄에서 나눈 정보들을 잘 공유하셔서 항상 행복하고 잘 살시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